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2월 달 개강을 또 했고요. 오늘 프린트는 3개 해서 뭐 정리맵 하나 있고, 그다음에 뭐 간단하게 OT 자료하고, 그리고 이제 그림 자료가 이제 2가지가 나갈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파트 1 거, PPT 자료 중에 혹시 필요하시면 쓰시라고 드리는 그림 자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그 앞에 파트에서 OT를 했기 때문에 뭐 새롭게 할 OT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영역별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10파트 OT 들어갈게요. 그래서 저희 뭐 똑같이 수요일, 금요일 양일로 진행이 되고 일정은 요번 달 딱 말일까지 진행이 돼요. 선생님들이 양해해 주셔가지고 졸업식은 잘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좀 개강이 조금 한 주 정도 미뤄지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한 2주 정도가 영양 파트에 들어가긴 해요. 2주 내지는 한 3회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양이 많은 게 조리 파트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주에 이제 관리까지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출 경향은 오늘 이제 OT 자료 요거 그 일정 있는 게 이제 프린트가 얇은 거 하나가 있고 그거 페이지 뒤를 넘기시면은 이 페이지에 가시면은 이제 경향표 해서 키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드린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 쌓이니까 막 페이지가 예, 몇 개 더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시경형 기출 경향으로 이제 하나 드리고 네. 그렇게 네. 그래서 첫 그 이 페이지에는 뭐 25년 선발 기출부터 해서 15 선발까지 요거는 이제 그 출제된 해 말고 선발연도 기준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4년도의 시험을 보면 25년도의 교사가 되기 때문에 25년 선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드린 거라서 25년도에 지금 올해 문제가 아니라 네, 작년도 문제를 의미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달에 파트는 원래 기출 경향에서 조금 벗어나서 문항이 굉장히 적었다면 작년 그러니까 그 식파트는 나올 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영양 쪽에서도 보시면은 뭐 섭취 기준 쪽도 나오고 영양학 원래 가장 문항수가 많은 그쪽도 2가지가 나오고 생애주기에서는 조금 어렵게 해서 임산부의 당뇨 쪽이 좀 나왔어요. 이게 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에 들어갈 텐데 당뇨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당뇨의 체중 기준을 물으면 그 학회별로 또 들어가야 하니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의외의 문제가 하나 좀 나왔었고 단백질에서는 클로로필하고 클로로필 1점에 아래 이제 새우가 들어가서 새우 이러게 그런 의외의 문제들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아예 그쪽 전공이지 않으시면은 그 전공이고 그걸 암기하고 있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새우 색소는 별로 아깝진 않아요. 클로로필을 틀렸으면 아깝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 떡이 조금 이제 그 저희 오방색 그 하면서 떡도 좀 나오고 뭐 기복과 관련된 걸로 나왔어요. 그다음에 식생활 문화에서는 이제 그 2003년도 문제가 복삼이 한번 나왔거든요. 그 요때가 이제 조금씩 이제 특정 교과서에 있거나 어떤 상식적인 것들인데 지금은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문화, 식문화 관련된 것들이 좀 나와요. 근데 작년 문제에 이제 그 돌상 구절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고희연 막 이럴 때 음식을 쌓아놓는 그쪽 그 풍습 같은 게 좀 나와서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특정한 어떤 문화가 나오거나 좀 하위 좀 그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요 파트가 어렵긴 한데 같이 틀려요. 제가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런 게 너무 어렵게 나와서 그러면 같이 틀리니 괜찮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대신 아까 뭐 떡이라든가 클로로필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갖춰야 할 부분들을 틀리시면은 편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식파트를 공부하시면 너무 파트도 마찬가지인데 식파트도 다른 의미에서 굉장히 할 게 많아요. 거의 뭐 한 문맥 다 외워야 할 것들이 좀 이름도 많고 명칭도 많고 원리도 많기 때문에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히 조금 나중에 외울 것들도 있긴 하지만 기억이 잘 남는 것들은 좀 차근차근히 외워가시는 게 좀 필요하세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주요 영양소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그냥 식파티에 있는 뭐 비타민 B2, 뭐 B2를 갑자기 B12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중복이 되는 경우는 흔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좀, 하위 문제로 나오게 되고, 이번에 사실 뭐, 그, 셀룰로스의 구조는, 저희가 기본적인 전분에 대한 거를 하고 나면 셀룰로스도 같이 하기 때문에 전분만 외운 게 아니라 전분 하면서 이제 옆에 거, 기출을 보면서 그 옆에 걸 같이 보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셨으면은 맞아요. 요거는 사실 맞으신 분들이 반반이더라고요. 예, 요게 다 전분 구조만 외우고, 왜냐면 호화가 나오고 요 조리와 관련되니까 전분만 하고 이제 섬유소의 구조는 또 안 하신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나중에는 암기량이 너무 많아서 이게 선별을 해야 돼요. 난 이건 외우겠는데 이건 못 외우겠어. 그럼 빼거든요. 그럴 때 이제 순위가 살짝 밀리게 되면은 이제 틀리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될 거긴 해요. 다만 이제 전분 구조를 까먹을까 봐 얘를 못 했던, 예, 그런 경우들이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처럼 중복은 적은데 그 주변이 나와요. 그래서 기출 주변들을 좀 잘 해주셔야만 이제 그래도 좀 점수를 좀 편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데, 영양소는 자주 나오는데 나왔던 게 또 나온 게 아니라 그 주변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주변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영양학은 그냥 한 권을 다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세요. 이게. 또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공부하시는 방법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이 보통은 그냥 영양학이 너무 내용이 많고 진짜 많고 용어도 많고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뒤에 받침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두꺼운 책을 선택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뭐 저희가 20에서의 영양학책은 그냥 참고 서적처럼 보지만 얘를 갖고 스터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학부 때 이걸 쓰거든요. 학부 때 이거를 기본으로 한 두 학기 정도 선생님도 공부를 하시니까 학부 때 쓴 거니까 얘를 갖고 하는데, 학부 때 수준으로 문제가 나오시는 건 아니에요. 저희는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그 수준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는 영양교사 분들이 그 수준으로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이 뭐 영양교사 기출문제도 푸시고 뭐 이렇게 공부를 그 정도까지 하려고 하시면 뭐 시간이 되시면 하시라고 말씀은 드려요. 근데 이제 저희 80점 중에 여기는 최대로 나와봤자 15점이에요. 그러니까 15점을 다 맞고 나머지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양교사 시험을 보실 생각이면 그렇게 공부하는 게 맞죠. 당연히 그 분야로만 문제가 나오니까.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닌 상황인지라, 예. 그러니까 코스가 뭐 이렇게 종합 경기인데 1코스만 완주를 하고 나머지 코스는 완주를 못하면 결국에 도달을 못하는 상황이어서 영양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깊게 하시게 되거든요. 기출도 영양 쪽 기출이 있으니까. 다만 어디서 멈출지를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걸 멈추고 다른 전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막 이만큼 갖고 오세요. 그러면 아니 이거는 저희까지 그것까지는 안 가도 된다라고 이렇게 스탑을 시켜드리긴 하는데,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하다가 계속 가요. 계속 깊이 가요. 이거 공부하면 그 원리가 알고 싶고, 그 원리를 하다 보면 나중에 화학이 들어가고 막 생리학이 들어가고 인체 공부, 예, 의학 분야까지 막 들어가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거기까지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멈추셔야 돼요, 선생님들. 특히 전공서 공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 안 멈추면 시간이 식만 한 3개월, 뭐 의하시는 분도 한 2, 3개월 이렇게 걸리고, 뭐 교육론이고 교육하고 손을 못 대고 이제 한 3, 4월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굉장히 좀 권해드리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식이요법, 이것도 전공서가 하나 있는데, 식이요법은 영양학이 어느 정도 되신 후에 보셔야 돼요. 영양소, 저희가 하는 식이요법은 약물을 쓰는, 그러니까 보건 쪽이나 간호 쪽은 이제 뭐 이제 수술법 아니면 뭐 특정한 약물의 작용, 이게 들어가요. 그래서 보건 쪽도 보시게 되면 저희랑 겹치는 분야가 조금 있는데, 그래서 뭐 응급조치법 막 이게 나오고 저희는 그런 거 안 나와요. 그런 거 안 나오고,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돼,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돼, 이런 게 중심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영양소나 아니면 이제 식품 하고 연관이 되는데, 식품의 뭐 특정 상태보다는 그 식품에 어떤 영양 성분을 금지할 거냐, 뭐 추가할 거냐, 이런 게 들어가요. 그래서 영양소의 기능을 알면 식이요법 전공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약간 생리학적인 정말 조금만 들어가요. 그래서 영양소를 좀 한 1, 2회독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나는 저희 건 압축이 된 거니까 식이요법을 한번 전공서를 보고 싶다 그러시면 그때
원문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서 뭐 이게 인체 생리학이랑 이런 게 관련된데 한번 좀 볼까 이렇게 해서 여유 있게 보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시는 것보다는 저는 얘를 좀 하고 나중에 전공서를 보실 생각이면은 연관해서 보시고 이렇게 자주 나와요. 네. 질병이면 질병의 뭐 식이요법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인 영역 섭취 기준이 이제 2020 개정이 돼서 지금 한 4년 차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작년 문제에도 첨가당이 이제 처음 개정될 때 나올 게 요번에 근데 그때 1호 개정 때 나왔던 게 다시 이제 한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섭취 기준이 나오면 되게 편해요. 암기할 게 몇 개 없어요. 숫자만 아니면 딱 좋은데 숫자만 아니면 돼요. 영양 교사 쪽은 수치를 적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영양교사 쪽 문제를 푸시면 아마 이거 숫자까지 그 수치도 저희는 청소년기만 보통 하거든요. 노인기에 뭐 임산부에 뭐 영유아까지 다 전생애를 다 해요. 그분들은 그게 전공이니까. 그리고 또 그 값이 왜 설정됐는지의 원리까지 들어가요. 그거는 이제 그 한국 영양 섭취 기준이 그 PDF 자료가 원문이 있어요. 뭐 보건복지부에도 있고 한국 영양학회에도 같이 있으니까 그 교재를 사지 마시고 그냥 그 PDF 파일 있는 걸로 보셔도 되는데 걔가 21세 영양책만큼 두꺼워요. 연구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원문을 보는 걸 그렇게 권해드리지는 않는다. 정리한 거 보셔도 된다. 근데 이제 영양교사 쪽 문제를 푸시려면 걔 원문을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답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원문을 가서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한 두 문제? 한 4점에서 한 6점 정도 이렇게 나오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데가 조리. 조리는 다행히 기출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출만 나온 게 아니라 기출 주변을 확장해서 나오는데 거의 거기서 거기긴 해요. 그러니까 저희 뭐 클로로필이라든가 떡이라든가 요게 지금 저희 작년 문제가 거의 사실은 중복 문제긴 해요. 똑같이 나온 건 아닌데 그걸 알고 있으면 답을 쓸 수가 있는 새우 빼고는 다 쓸 수 있었던 문제예요. 뭐 클로로필은 아예 그냥 아예 똑같이 기출이 나온 셈이 되고요. 그래서 주로 뭐 요즘에 조금 치즈나 뭐 이렇게 단백질 변성이 좀 덜하긴 했는데 기출을 보시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한번 기출들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 생각보다 최근에 전분류 변화가 많아요. 떡도 나오기도 했지만. 예. 이쪽 해서 좀 자주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챕터가 이제 전분, 그 다음에 채소, 뭐 단백질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채소류는 죄송합니다. 채소류는 거의 다 이제 색과 관련된 거 아니면 계란 이런 것들 나오다 보니까 중복이에요. 사실 요 두 가지 정도 하시고 나면은 원리를 잘 이해 쓰시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예. 새우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새우 색소 나오면 도대체 무슨 색소까지 해야 돼? 뭐 이런 것 있긴 했지만요. 그 다음에 뭐 계란을 종합하거나 뭐 변색을 종합하고 저희 이제 클로로필하고 뭐 새우색 같은 경우에는 색을 중심으로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구조화를 한 거죠. 그래서 조리 쪽은 기출을 좀 공부를 좀 잘하시면 꽤 수학이 좋은 편이에요. 기출 문제들이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원리를 이게 키를 쓰는 문제는 좀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 설명을 해야 하는 경우일 때는 서술을 잘 쓰려면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조금 차이가 좀 나요. 그래서 거의 여기도 한 두 문제, 그리고 저희가 한 5문제 나오면 여기 두 문제, 여기 두 문제, 그리고 기타 나머지 해서 식생활 쪽에서 뭐 식단이나 뭐 안전이나 그리고 하나 이제 최근에 이제 한식 문화. 근데 한식 문화도 이게 너무 넓어서 지금 아까 그 프린트 2페이지에 있던 것처럼 뭐 돌상이라든가 그다음에 23년도에 복삼이라든가 20년도는 12첩인데 그 이제 왕의 수라상 이게 나와가지고 이런 게 나오면 맞추기가 조금 어려워요. 저희가 첩수를 외우지만 12첩까지 외우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 있는 건 알겠는데 12첩까지 외워야 돼. 그러면 이제 안 외우고 다른 걸 할래. 이렇게 되는 그런 선택적인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이제 교과서가 나오니까 교과서에 한식 문화 쪽 있는 부분들은 좀 선생님들이 이제 관심 갖고 이제 정리를 좀 키드를 이거는 설명은 아니에요. 그냥 그 용어를 쓰는 거예요. 복삼이었다. 뭐 아니면 12첩에서는 뭐가 추가가 됐다. 이렇게 원리 설명이 아닌 암기용이기 때문에 정리를 좀 많이 해두시는 시간이 있을 때 해두는 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저희 이제 이게 그 지금 으파트도 그렇죠. 으파트 한복 같은 경우도 뭐 색동 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딱 그 식문화 혹은 뭐 의문화 이렇게 한복, 한식 이런 것들로 언급이 조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기출문제 보시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게 나왔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출 경향은 돼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학하고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근데 영양학은 의파트 할 때도 뭐 화학을 조금 보시면 어때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시간이 되시면 고등학교 생물을 보시는 거를 권해드리기는 해요. 저희가 특히 인체 쪽에 생리 현상과 관련된 영양대사 이런 것들이 뭐 아니면은 그 저희 나중에 나트륨 할 때 보면은 뭐 신경전달 이런 것들 보면 그거를 문제로 내지는 않는데 그게 전공서에 그냥 있어요. 그럼 선생님들이 걔를 이해하는데 한참 걸리세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저희가 강의하고 있긴 좀 애매하고, 이쪽에 고등학교 생물의 화학을 조금 보시면은 도움이 되시긴 해요. 이쪽 파트가 너무 약하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생명과학하고 화학인데 그 선생님들마다 이렇게 원래 베이스가 다 고등학교 베이스가 다 다르고, 학부 때도 이제 사대이신 분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사대였지만 가정으로 안 보시는 경우도 있고 보시는 경우도 있고 막 달라요. 그래서 이쪽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지는 않지만 이쪽 베이스가 없으면 전공서 보기 너무 어려운 쪽이 이제 영양하고 조리예요. 조리는 이제 화학적인 작용들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 갖고 씨름하지 마시고 그냥 시간이 혹시 되시면 이렇게 두 개 강좌를 한번 보셔도 괜찮으세요. 요즘 무료 강좌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래서 EBS 그냥 강좌 그냥 하나 쭉 틀어놓고 들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보통은 저는 기초영양학 책을 많이 기반을 해서 드리기는 하는데, 이 책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뭐 과학으로 풀어서 식품과 조리 원리 이 책을 많이 쓰시긴 하는데, 조금 얘가 이 책도 양과 구조화는 잘 돼 있지만 중간중간에 살짝씩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약간 서운한 면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뭐 보시기는 편하실 거고요. 제발 21세 영양학으로 스터디하지 마세요. 그러면 너무 사소한 것까지 스터디를 해요. 굳이 그거는 개인의 선택인데 스터디에서 같이 할 만한 양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영양학이든지 조리 원리든지 책이 안 같아도 돼요. 이거는 내용이 그 책이에요. 책마다 막 서술이 많이 다르거나 하진 않고 거의 뭐 외국 원서를 기본 원서를 가져다 번역을 해놓고 이제 그걸 계속 쓰시는 거기 때문에 기본 내용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전공서들이 서로 달라도 혹시 전공서 스터디를 하시더라도 큰 차이는 없으세요. 근데 책은 하나 정해놓고 보세요. 저희 건 압축이니까 조금 더 좀 글줄로 이렇게 내용이 있는 걸로 읽고 싶을 땐 도움이 좀 되시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 카페, 네, 여전히 그 정보, 저한테 이름을 안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등업이 안 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강 선생님들은 여기 이제 여기 학원에 그 채널이 있거든요.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시면 바로 가입이 되시고, 가입하실 때 이름을 꼭 해주시고 제발 이름을 확인할 수 있게 정보를 저한테는 공개를 해주시면 이분이 맞구나. 정말 가끔 가다가 어머니나 아버지 그 메일로 가입을 하셔가지고 이분이 누구신가요?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좀 혼선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것만 조금 해주시면 괜찮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교재 처음 파트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처음 파트 이제 영양 쪽인데, 1장 영양학이라고 이제 되어 있긴 하지만 뭐 여기가 저희 뭐 차례로 가게 되면 목차에는 이제 영양소 섭취 기준, 뭐 탄수화물, 탄단지 뭐 이거 있고, 탄단지 중심으로 이제 열량 발생이 있으니까 에너지 발생하고 소모, 그다음 비타민 무기질, 그리고 기타 영양소 이런 것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챕터별로 들어가 있는데, 뭐 당연히 영양소 섭취 기준이 이제 20 개정이다 보니까 이제 교과서도 이제 거의 이제 그걸로 들어가 있고,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섭취 기준의 명칭,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물과 관련된 그
섭취 기준의 내용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16년도에 나왔던 총당류가 작년 문제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16년도 기출을 했으면 총당류는 안 틀려요. 안 틀려야 맞아요. 둘 다 서술 문제거든요. 서술. 총당류 개념에 뭐 정의를 쓰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총당류 개념은 저희가 나중에 교육과정을 하겠지만 교육과정은 교육과정밖에 서류 답지가 없고 이것도 영양 섭취 기준은 이 책이 한 권밖에 없어요. 왜냐면 각 나라별로 하나씩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밖에 답이 없다. 이거를 좀 다르게 쓰면 안 되나요? 그러면 그건 채점자의 재량이지 답지는 이걸로 고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거기 나오는 키를 최대한 이용해서 쓰라고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별 영양소별로 뭐 충분 섭취량이 뭐 써야 되든지 객관식 문제는 수치를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긴 한데 아직까지 서술형으로 넘어와서 수치를 물은 적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수치 중에 대표적인 건 선생님들이 외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도 구간이 연령별로 있거든요. 성인 여성은 다 2000이구나. 그냥 한동안 2000칼로리로 섭취량 결정이 되는구나 하고 나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것들이 있고 뭐 단백질이나 혹은 필요하면 철이나 이런 양들은 따로 외우셔야 돼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객관식 이후로는 한 번도 아직 없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외워도 까먹을 때는 안 외우시더라고요. 외워도 까먹으니까 까먹을 걸 뭐 외워봤자 시간만 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양소별로 이렇게 꽤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년도 나오고 25년도 나오고 22년도에 사실은 넓은 범위긴 하지만 나온 거여서 뭐 일단은 나온다고 생각하고 보시는 게 제일 낫죠. 네, 뭐 영양교사 쪽도 뭐 출제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엄청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얘가 덩치가 크다 보니까 중복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스파탐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감미료가 나왔고 당류 대사는 옛날 거고 섬유소 중에 아까 말씀 셀룰로스의 구조가 이제 출제가 한번 됐어요. 06년도 거는 그때는 이제 그냥 섬유소 일반적인 기능에 대해서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서는 지방 대사의 중간 단계 물질인 아세틸코에이가 한번 이것도 그냥 키로만 내용이 나왔고 그러고는 15년도 빼고는 그렇게까지는 기출이 이제 최근 기출이 없긴 한데 대신에 요거는 작년도 기출 중에는 이제 불포화 지방산과 관련된 걸로 또 조리 쪽에서 보실 수도 여기도 보실 수 있는 게 또 있기도 했었어요. 저쪽은 또 어디다 넣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긴 하죠. 그렇게 있고, 네. 그다음 뭐 콜레스테롤, 뭐 케톤 이렇게 이것들은 이제 다 엄청 굉장히 중요한 키들이긴 한데 결국에는 이 넓은 데서 두 문제 혹은 뭐 하위를 넣으면 한 세 문제 내야 되니까 선택에 요거 하나 내고 나머지 하나 어디서 내지 이런 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섬유소가 나왔고 뭐 그 전에는 뭐 물이 나오고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걸 일단 알아야 돼요. 그건 기본으로 알고 그중에 뭐가 나올지는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단백질은 그래서 이제 23년도 단백질 소화효소하고 결핍증 해서 이렇게 4점짜리로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나온 거예요. 질 속에서 18년도 나오고 나선 사실은 뭐 거의 한 단백질은 왜 안 나와 이럴 정도까지도 꽤 오랜만에 문제가 나온 거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탄수화물부터 단백질까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생각보다 개수는 많지는 않다. 개수는 많지는 않다. 그래서 나올 것들이 굉장히 아직은 많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가지가 다 열량 영양소니까 에너지 발생과 관련, 요거는 이제 21세 영양학도 그렇고 다른 책도 거의 중간쯤에 이제 비만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마라토너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운동과 관련된 영양대사가 있느냐라고 나왔는데 그건 사실 체육교과 문제예요. 그래서 얘가 또 나올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요. 체육교과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뭐 물질의 흡수 원리가 20년도까지 좀 나와서 좀 12, 16, 20 이런 식으로 한 4년마다 한 번씩 나와서 나올 때가 되지 않았어요? 뭐 이러고 하긴 했었어요. 얘가 생리학적인 내용이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네. 근데 분명히 오늘 요번에도 그럴 거고 제가 이제 선생님 반복적으로 어려운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게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본인이 이제 충분하게 이해가 안 되면 다음번에 제가 설명드린 걸 이제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어렵다고 하는 그런 구간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뭐 다이어트 뭐 비만 하면서 비만 쪽에서는 저희 이제
수치, 그 비만 브로카법 갖다가 하는 계산 수치가 나오고, 사실은 뭐 그 임시성 당뇨긴 하지만 거기도 또 역시 비만 판정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당뇨학회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사실 저희가 모든 학회 당뇨 학회, 뭐 콜레스테롤 학회, 그 학회별로 다 하긴 좀 사실은 좀 무리가 있기는 해요. 그거를 이제 그 영양 교사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저희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가정교사를 하면서 임산부를 임산부를 이렇게 처치할 가능성이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무리긴 한데 출제는 그거와 상관없이 나오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나오는 구간이 비타민 구간. 비타민 구간인데 보면은 뭐 비타민 B12 24년, 비타민 C 23년, 비군들 해서 21년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니아신하고 티아민도 여기 다 한 번 더 써야겠네요. 티아민이 네. 올해 TPP 하면서 한 번 더 나오고 이렇게. 그다음 뭐 그러니까 중복되기보다는 이제 한 번씩 나오는데 얘가 좀 중복량이 조금 많기는 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답지는 아니지만 그 답지 중간중간 문맥에 들어간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타민 K는 사실은 아직은 나온 적은 없는데 뭐 다른 쪽 답지 중간에 뭐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비타민은 무조건 다 해야 돼요. 무조건 다 하시고 쉬운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뭐 요건 사실 비타민 B12는 예전 덤핑 문제 일부가 이제 지문 중에 일부가 들어가 있던 게 이제 비타민 B12가 답지가 됐던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기출을 하면서 얻어 걸리는 경우도 조금 있긴 해요. 예. 그래서 일단 비타민들은 다 하시고 무조건 다 하시면 되고요. 무기질은 사실은 이제 칼슘이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나트륨도 조금 어렵고 이 두 가지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철이 좀 나오면 좋은데 철은 이 객관식 지문에 일부만 들어가고 서술형으로 아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구리나 셀레늄처럼 좀 그 중요도가 낮은 것들이 이제 가끔 출제될 때가 있어서 그거는 맞추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기질이 나중에 이제 미량 무기질 보면 제가 표로 그냥 아예 드렸어요. 전공서는 하나씩 다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만한 여력이 저희가 이쯤 되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비타민을 하는 순간 무기질을 들어갈 여력이 암기량이 꽉 차요. 그래서 뭐 구리나 셀레늄까지 나온 적은 있지만 그런 작은 유의 그런 그 무기질들을 보시려면 앞에 걸 좀 정리하고 정리돼서 좀 여유분이 이제 생기면 수납할 양이 좀 생기면 그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뭐 황이 들어가거나 아연이 들어가거나 할 자리가 쉽진 않아요. 나오기는 해요. 저희 말고 영양교사 쪽은 나오는데 거기도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 나오지만 저희가 암기하기에는 쉽진 않을 거라는 거죠. 저희는 이렇게 선생님들의 이제 시간들이 이제 필요하시니까. 그리고 나머지 기타는 크게 나오는 거 없는데 아까 이제 그 섭씨 기준 중에 물도 들어가고 뭐 물과 조금 관련된 걸 조금 어렵게 그러니까 4점이니까 기본적인 거 하고 이제 난이도 있는 거 섞어서 나왔고요. 그리고 뭐 항산화제라든가 요게 이제 셀레늄하고 같이 이렇게 관련해서 나왔고 프로바이오틱스 뭐 피토케미칼 이런 것들이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항산화에 워낙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이것도 생리학적인 거라서 깊게 들어가면 좀 어려운 좀 정리하기 쉽지 않으신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탄단지는 당연히 해야 되고 탄단지에서 제일 어려워하시는 건 에너지화 과정을 어려워하시는데 에너지화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진 않아요. 기출이 옛날 기출에 있는 거고 그거를 지금처럼 4점짜리 잘라서 내기 쉽진 않으니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애쓰시긴 하지만은 걔가 문제화되긴 쉽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이렇게 편하게 보시면 좋겠고 편하진 않지만 그 다음에 비타민에 있는 것들은 개별 군들의 기능이라는 결핍증이나 이런 것들은 무조건 해야 된다. 쟤는 네 최소 1점이더라도 꼭 한 번씩 껴서 어디든지 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표시해 드리긴 했지만 하위 것까지 더 상세히 들어가면 더 많이 좀 출제가 되는 그런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식이하고 뭐 질병 요거는 저희 그 챕터 들어갈 때 같이 볼게요. 임신한 강요 한번 나오긴 했지만요. 그래서 이제 오늘 들어갈 거에서는 뭐 영양소의 섭취 기준 분류하고 있고 유형해서 이름이 붙어요. 이름을 쓰라고 나오면 너무 감사하고 기출은 다 설명을 해야 되죠. 개념을 써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4년도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에너지 적정 비율이라는 것도 재작년 문제에 있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꽤 많이 출제가 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가서 보시면
저희 뭐 바로 챕터 처음에 있어서 나중에 잘 외우시더라고요. 처음에 드리면 먼저 제일 많이 기억을 하시는데. 그래서 20 개정이라 이제 슬슬 다시 또 개정을 하려나 뭐 싶기는, 거의 이것도 한 5년마다 개정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외울만 하면 개정을 하실 수 있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나중에 외우실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름 보통 평균, 권장, 충분, 상한, 만성 뭐 이렇게 외우세요. 근데 그렇게 외우려고 할 때는, 지금 일단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외우려고 할 때 그렇게 외우시는데, 그렇게 외우지만 우리는 외운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레임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평균은 필요량입니다. 얘만 필요량이에요. 그래서 저걸 섭취량으로 쓰셔서 그렇게 많이 틀리는데도 모의고사, 거의 실전 모의고사 한 11월 달 마지막쯤 되면 좀 안 틀리세요. 평균만 필요량이야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것도 그렇게 섭취량으로 쓰셔가지고 네, 엄청 틀리신 것 중에 하나. 별거 아닌데 내가 암기할 게 많으니까 얘가 이렇게 뭉개져요. 그래서 평균만 필요량이고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이렇게 해서 다 요 세 가지는 이제 결핍, 영양소 부족에 대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치라는 걸 줬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들 뭐 평균하고 권장 정도만 있었거든요. 평균값 내서 이제 평균값은 말 그대로 전체 인원 중에 중앙값이잖아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5번째에 있는 사람 값 정도만 평균값이니까 평균을 벗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 보완한 값이 이제 권장이었어요. 그래서 권장 섭취량 정도까지만 있다가 나중에 충분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상한이라는 값이 들어오고, 2020 개정에서는 제일 이름 길어요.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 나중에 그냥 쭉 외우실 거예요. 이거는 줄여서 쓰시면 줄여 쓸 수 없다. 그러니까 너무 이름이 기니까 하여튼 만섭이라고 하시든지 뭐라고 선생님들끼리 막 얘기할 때 그렇게 쓰는데, 답지엔 다 써야 돼요. 하나라도 빠지면 땡이에요. 어쩔 수 없는 이름, 딱 명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제일 긴 이 녀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상한 섭취량이 생길 때는 너무 많이 먹는 게 생기니까, 뭐 나트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뭐 고혈압이나 뭐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지방 문제가 있으니까 과잉 섭취 때문에 상한 섭취량이 1호 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20 때 갑자기 이제 음식으로 인한 만성질환, 그러니까 음식물을 먹으면서 만성질환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섭취량에는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라는 게 들어왔고, 에너지 적정 비율, 그러니까 탄단지 비율이 원래 있었는데 이게 이름이 이제 이쪽 카테고리 쪽으로 분류가 되긴 했어요. 네, 이게 지금 선생님 처음 페이지에 있는 거죠. 8페이지에 가시면 똑같이, 왜냐하면 요것밖에 출처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이름은 여러 가지지만 일단 카테고리는 한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9페이지에 있는 거는 나중에는 외울 거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름들을 외우시고, 실제 문제는 이름이 나오면 그냥 거저주는 문제고, 보통은 이름의 개념, 그러니까 정의죠. 정의를 제일 많이 물어요. 그래서 요 그래프는 선생님들 뭐 지금 10페이지에 같이 있으니까 요 그림은 그냥 10페이지 계속 그 전공서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평균 필요량은 말 그대로 선생님들이 이제 건강한 사람이라는 말을 꼭 써야 하나요? 빼먹으면 안 되나요? 그러면 외우실 수 있으면 다 외워라. 왜냐하면 이 영양소 섭취 기준은 대부분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요. 뭐 당뇨가 있거나 뭐 아니면 선천적인 어떤 질환이 있는 사람이 이걸 따라가게 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특별한 치료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긴 하는데, 그걸 뺐을 때 감점을 할지 여부는 사실은 이걸 얼마나 이제 쉬운 문제냐 혹은 어려운 문제야 받는 기준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쉬운 문제인데 당연히 다 써야지. 그러면 건강한 사람들의 이게 빠졌을 때 감점을 할 거고, 아니야 당연히 건강한 사람들 기준을 했을 테니까 요거 빼고 일일이나 하루 영양소 필요량의 중앙값이다 이렇게만 써도 되냐라는 거죠.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하루 혹은 일일 영양소 필요량의 중앙값이다. 다른 버전으로 하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얘가 일단 기준치다. 얘가 가장 채점의 기준치니까 얘와 얼마나 유사한지 볼 거다. 그래서 굳이
네, 기준치 그냥 외우지 굳이 다른 표현으로 생각이 안 나면 막 이렇게 설명형으로 쓰는 건 상관없어요. 막 풀어서 더 설명 쓰는 상관없는데 근데 나는 그냥 심플하게 외울래. 일일 영양소 평균 일 영양소 필요량에 섭취량 쓰시면 안 돼. 필요량의 중앙값 이렇게 딱 그냥 외울래. 이게 쉬워. 그럼 이걸 외우시는 게 나아요. 다른 버전 없거든요. 뭐 전공서 보시면 설명체가 있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나 이렇게 딱딱하게 외우는 게 잘 안 돼. 그럼 얘를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서술이 더 들어가실 수 있으면 상관은 없어요.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건강한 사람들의 일일 영양소 필요량의 중앙값 이렇게 보통은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암기를 하시면서 앞에 거 빠졌다고 크게 채점해서 우려될 상황은 아니다. 다만 답지는 그렇게 나갈 거다. 채점자들에게, 채점하시는 분들에게 답진 요걸 나갈 거니까 얼마만큼 외우고 얼마만큼 더 이렇게 추가해서 외울지 선생님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기능적 지표니까 이제 판단 그 과부족을 판단하기 좋은 지표라는 의미가 되고 그래서 이제 영양 상태를 판정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사용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필요량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소비량을 통해 추정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 나오는 게 에너지는 평균 필요량이라는 용어 대신에 필요 추정량이라는 걸로 이제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요. 얘는 나중에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 그러니까 열량이죠. 칼로리의 요 평균 필요량이라고 하는 게 이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다 사과인데 얘는 부사야. 이렇게 이름이 하나 더 있는 것처럼 평균 필요량에 해당하는 값인데 나머지 영양소는 뭐 단백질이든 뭐 칼슘이든 평균 필요량이라는 말을 쓰지만 열량만은 칼로리만은 보시면 필요 추정량이라는 용어를 대신해서 쓴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거를 지금 ER이라고 해서 그냥 영어 약자로 쓰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도 채점은 돼요. 근데 이제 ER인데 중간에 뭔가 다른 걸 쓰면 그냥 감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축약어를 외우실 수 있으면 쓰시는 건 상관없고 저는 보통 그냥 한국어 자체로 쓰는 거를 권장해 드리기는 해요. 평균 추정량 이렇게 쓰기를. 에너지만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암기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그래프에 있는 것처럼 이제 부족할 위험이죠. 부족할 확률에서 이제 100%에서 이제 0%잖아요. 이걸 쭉 누적했을 때 딱 중앙값에 해당하는 걸로 평균 필요량을 이제 산정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산출이 되는 그런 값입니다. 두 번째 권장 섭취량은 간단해요. 평균 필요량이 있었을 때 집단의 한 97에서 98%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영양소 필요량을 충족하는 섭취 기준입니다. 자, 이것도 필요량이죠. 그러니까 요 평균 값이 나오면 표준 편차 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과학적으로 요 그 부족할 만한 이 그래프가 만들어지면은 플러스 알파를 해주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그 플러스 알파는 각 영양소마다 다른데 표준 편차를 넣는 경우도 있고 뭐 변이계수의 뭐 2배 뭐 다양한 산출법이 있긴 해요. 그래서 평균 필요량에다 플러스 알파를 만든 게 이거는 필요량이란 용어는 안 하고 섭취량. 섭취량. 이 정도까지 먹으면 그 집단, 이게 개개인이 아니에요. 개개인을 하면은 개인 그 상담이 되는 거고 이거는 뭐 약간은 그 대중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자료다 보니까 뭐 15에서 몇 세 집단이면 권장하기는 요 정도까지 먹으면 부족하진 않아. 요게 지표가 부족이잖아요. 부족하진 않을 거야. 예. 평균으로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결핍과 관련된, 그러니까 결핍하기 쉬운 영양소들이에요. 이렇게 부족할 확률로 해서 권장 섭취량을 주는 거는 사실은 그 집단에서 부족자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균값을 가져다가 권장 섭취, 그만큼 먹으세요라고 이 값까지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권장 안에 이제 권장 정도까지 먹어주면 해당하는 영양소의 결핍증이 생길 가능성은 사실은 거의 없는 셈이에요. 건강한 사람인 경우에는요. 그래서 평균 필요와 권장 섭취량 두 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평균값이 나오면 당연히 권장값이 나와요. 과학적으로 그 데이터가 있으니까 둘 다.
근데 평균값이 안 나오는 수치들이 있어요. 이게 영양소별로 저 평균값이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럼 평균값이 없으면 권장값은 당연히 없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개가 같이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얼마큼을 먹어라, 몸에 이제 이상이 생기지 않으면 이 정도 먹어라 라고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대체해서 나온 녀석이 충분 섭취량이에요. 그래서 충분 섭취량은 필요량을 추정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할 경우, 얼마가 필요해, 결핍이 생기지 않으려면 얼마를 먹어야 돼 라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부족할 때 그러면은 어떻게, 아직 그 과학이 이제 충분하게 뭐 생리학이나 이런 이제 의학적인 발달을 못해서 이걸 추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결핍증이 없이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관찰을 해요. 근데 관찰하면은 대충 뭐 비타민C는 하루 얼마큼 먹고, 뭐 비타민 E는 하루 얼마큼 먹게 나오겠죠. 관찰값을 기준으로 해서 특정 집단에 대한 연구에서 얻은 섭취량 분포의 뭐 중앙값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양을 설정한 경우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값은 굉장히 폭이 넓어요. 여기 보시면은 충분 섭취량 값은 여기가 상한이거든요. 마지막에 있는 게 상한인데 이 한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충분하고 상한의 거리가 굉장히 이제 폭이 넓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값이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해요. 해마다 달라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관찰하는 사람들이 또 체격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환경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근거가 없을 때 관찰 대상들의 값을 갖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험 연구나 관찰 연구에서 확인된 건강한 사람들의 영양소 섭취량 중앙값입니다. 자, 여기서만, 그러니까 충분 섭취량의 그 마지막 줄에 있는 개념을 보시면 여기서만 섭취량이에요. 그러니까 필요량이 아니에요. 나머지는 몸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입증이 됐는데 몸에서 이만큼 필요한지는 얘는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먹어요? 하루 몇 끼 드세요? 이런 것처럼 묻는 거예요. 물어서 그 값의 이제 평균값, 중앙값을 이제 기준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얘만 근거가 없어요. 근거 없을 때 이제 설정한 앞에 그 영양소에 대한 근거값이 어떻게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년도에 생겼던 상한은 말 그대로 좀 너무 많이 먹을 때 위험하니까 주는 값이겠죠. 그래서 4번에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유해한 영양,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이건 그냥 나중에 외우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뭐라고 설명하기 되게 애매하더라고.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많으세요. 최대 영양소의 섭취 기준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영양소의 최대값인데, 그러니까 이거보다 많이 먹으면 누군가는 아파요. 누군가는 배탈 나고 누군가는 설사를 해요. 근데 그 누군가가 이제 뭐 평균이거나 뭐 70% 이게 아니라, 대다수가 아니라 한 명이라도 탈이 나면 그 아래값. 그래서 그 영양소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해 위험성이 생기는 얘만 최대값이에요. 최대 섭취량이에요. 그래서 절대 요거는 아무도 넘지 마라. 넘으면 여기 있는 100명 중에 한 명은 아픈다. 90명은 뭐 상관없는데 뭐 10명은 아프다.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최대 섭취량으로 들어가고 있죠. 이것도 역시 과학적 근거가 있을 때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여기 없어요. 만성이라고 위험 감소 섭취량은 여기 없어요. 이 그래프에 없는데, 20에도 이거 그래프에 못 넣었더라고요. 자,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은, 자, 일단은 만성질환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상한 섭취량은 이제 각 영양소마다 결핍증이 있고 과잉증이 있거든요. 과잉증이 입증이 된 것들이라면, 만성질환은 특정 과잉증이 아니라 그냥 만성질환이에요. 오래 살수록 예전에 그 성인병이라고 했던 것들이에요. 한 번에 뭐 한두 달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몇 년 뭐 하고 10여 년에 걸쳐서 계속 그 질환이 생기는, 뭐 고혈압이 대표적이죠. 혈압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당뇨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서 오랜 시간 동안에 질환이 발생하는 것들인데, 그 만성질환은 한 번에 해결이 안 돼요. 한 번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관리를 계속 해야 돼요. 근데 만성질환이 위험한 거는 그 질환 자체도 위험하지만 그 질환에 따른 후유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가되는, 그러니까 비만이 무조건 병은 아니죠. 비만에 따른 다른 여러 질환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성질환은 여러 가지 위험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성질환은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위험성들을 줄여주는 거예요. 요 양이. 말이 너무 길고 어려워. 네. 그래서 건강한 집단에서 만성질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 상한 섭취량은 요거 아래로 먹으면 과잉증 안 생겨요. 네, 과학적으로 요거까지는 괜찮아. 요거 넘는 순간 누구는 과잉증이야 딱 입증이 됐다면, 만성질환은 그 병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질환은 그냥 있을 수 있는데 그 질환에 따른 위험도를 줄일 수 있다라고 이제 입증된 값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인구 집단에서 만성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영양소의 최저예요. 이게 최저 수준 값이에요. 그럼 요거보다 조금 더 먹으면 만성 질환은 원래 있는데, 누구나 나이 들면 고혈압이고 누구나 당뇨가 생기고 누구나 비만이 생기는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갑자기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질환 치료값이 아니다. 질환은 그대로 있다. 그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주는 값인데 그 값의 최저값이에요. 상한 섭취량은 최고값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조심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준치보다 높게 섭취할 경우에는 그걸 낮췄을 때 확 뭔가 좋아지는 거예요. 비만 때문에 호흡이 곤란했는데 요거 섭취량을 열량을 이렇게 좀 줄였더니 그 줄이기 전보다 줄였을 때가 확 호흡이 좋아진다든가 뭐 걷기가 편해진다든가 이런 거예요. 그래도 역시 여전히 질환은 그대로 있지만요. 이런 것들이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 이름이 깁니다. 요 녀석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에너지 적정 비율은 말은 길긴 한데 그냥 탄단지의 비율이에요. 비율 값이에요. 근데 이 비율을 지켜주면 만성질환에 따른 위험률이 조금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율을 넘어서 뭐 탄수화물이 확 많거나 단백질이 확 많거나 지방이 확 많아지면 그에 따른 만성질환의 위험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페이지에 이렇게 그래프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에너지 적정 비율 이렇게 들어가 있죠. 요 이름을 그냥 쓰는 게 24년도 문제였고, 뭐 여기 있는 것처럼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이렇게 세 가지의 비율이 있고 연령이 있고 다 퍼센테이지인데 이 퍼센테이지는 하루 섭취량의 서의 비율이에요. 내가 3,000을 먹었으면 3,000 중에 얼마, 내가 2,000을 먹었으면 2,000 중에 얼마, 요거 비율이어서 저희는 아직은 쓰는 건 안 나왔는데 영양교사는 당연히 이 비율의 적정성을 판정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판정하려면 얘를 알아야 적정한지 여부를 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 2,000을 먹는다, 2,000kcal를 먹는데 그 중에 탄수화물로 내가 1,000칼로리를 먹는다. 적정하냐? 일단 1,000칼로리면 50%니까 조금 부족한 거예요. 조금 더 먹어야 돼요.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거를 판정할 수 있는 문제가, 판정하도록 하는 문제가 영양교사 쪽은 있고 저희는 아직은 없지만 수치들은 외워야 그 문제까지 하실 수 있기는 해요. 탄수화물은 1세부터 모든 전 연령이 55에서 65, 그 다음에 단백질 7에서 20, 이게 편해요. 근데 지방만 이제 2세까지가 총 지방량이 좀 다르고 나머지 연령은 15에서 30. 그 다음에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각각 이제 성년일 때 여부에 따라 조금씩 수치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조금 귀찮고 이거 똑같고 나머지들은 거의 구간이 거의 이제 수치들을 자주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은 외울 것 같은데 수많은 수치들 속에 있으면 헷갈려가지고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은 범위값은 없고요. 성년부터는 하루 이제 300mg, 단위도 잘 이제 보셔야 돼요. 이제 이게 수치들이기 때문에 킬로그램인지 미리그램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셔야 됩니다. 300mg 미만으로 먹을 것을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제가 이제 콜레스테롤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입니다. 이제 섭취량인데 섭취량이면 연령대별로 얼마씩 먹으라고 구간을 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성인 이후에 그냥 하나야. 단일값이에요. 단일값으로 나가기 때문에 전공서에서는 섭취량 중에 권고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요건 나중에 이제 구간이 있는 것들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용어들이 있어요. 외우셔야 할 것들이 조금 있죠. 24년도 문제가 이게 4점짜리였고, 뭐, 이제 탄수화물 해서 쭉쭉쭉 나오는데, 여기 지금은 니은번하고 디귿번이 이제 그 용어 쓰기 문제고, 그 위에 문제는 조금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그 기억에 해당하는 부분은 나중에 해톤체 할 때 한 번 더 보긴 할 거예요. 그래서 뭐 탄수화물의 영양 섭취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에서, 두뇌에서 케톤체라는 거 지금은 뭐 그냥 넘기셔도 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제 그러니까 두뇌에서는 포도당을 쓰거든요. 세포들이 보통 포도당을 써요. 세포 에너지원은 포도당이 대표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에너지 적정 비율도 꽤 많았죠. 탄수화물 비율이. 그래서 포도당을 보통 주로 써요. 얘가 분해하기 훨씬 편하거든, 세포가. 그래서 두뇌는 보통 포도당을 쓰는데 급하면 케톤체를 써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모자르면 케톤체를 써요. 근데 이제 일단은 제일 먼저 쓰는 게 포도당이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지금 에너지 적정 비율 말고 수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탄수화물 쪽에 가서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연령이 평균 필요량이 100g이에요. 탄수화물로. 탄수화물 100g 얼마 안 돼요. 밥숟갈로 한 두어 숟갈밖에 안 돼요. 예, 그것만 먹어도 뇌는 케톤체를 안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으로 가는 거예요. 포도당, 몸에서 만든 포도당 중에 혹은 섭취한 포도당 중에 제일 우선으로 가는 게 두뇌로 가요. 그래서 그렇게 단 걸 먹으면 기분이 뇌가 좋아해요. 뇌가 좋아하는, 몸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뇌만 좋아하는 거예요. 케톤체 말고 다른 걸 쓸 수가 있으니까. 원래 쓰던 걸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기억에는 그 포도당의 양, 포도당 뭐 이렇게 쓰는 문제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산화포도당, 포도당의 양을 써야 되냐, 포도당만 써도 되냐, 막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긴 했는데 워낙에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포도당으로 그냥 채점이 다 끝나긴 해요. 그래서 성인기에는 성인기 연령대별로 그 값이 다르거든요. 평균 필요량이 100g. 이게 나올 줄 알았더니만 권장 섭취량은 130g. 저희들이 수치를 외웠거든요. 그때 포도당이 나왔습니다. 근데 눈치껏 포도당을 쓰셔가지고 맞으신 분들 꽤 있긴 해요. 케톤체 말고 쓰는 거는 포도당이 부족해서 케톤체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추 맞으시긴 했었어요. 나중에 나오면 저 100과 130g이 나오긴 하겠죠. 또 100과 130g 왜 필요한지를 또 묻겠죠. 그럼 선생님들이 열량을 내기 위해서 아니요. 100으로는 열량 택도 없어요. 100g 곱하기 4 하면 400칼로리잖아요. 그람당 4kcal니까 400칼로리도 무슨 몸을 굴리겠어요. 뇌가 케톤체를 안 쓰기 위한 이제 최소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뭐 권장 섭취량이 어느 정도 대다수한테 케톤체가 안 생기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간의 섭취 불균형으로 인한 만성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게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에너지 적정 비율은 뭐예요? 라고 하면, 탄단지 간의 이제 비율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섭취 비율입니다. 근데 열량을 기준으로 한. 얘가 다른 역할을 하는데 에너지를 낼 때 비율인데 이 비율을 왜 정했어요? 왜냐하면 이 비율이 깨지면 그러니까 불균형이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불균형 기억이 안 나시면 깨진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깨지면 만성질환으로 인한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그 표현이 사실은 뭐 저희 아까 보셨던 9페이지의 개념에도 들어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요 전공의 지문 자체도 그 지문을 가능한 활용해서 만드는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N의 적정 비율이 뭡니까? 탄단지의 비율입니다. 아니 탄단지의 비율인데 왜 적정이라는 게 들어갔어? 그러면 적정하지 않았을 때 무슨 위험이 생기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나름의 암기하는 방법들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일단은 기출은 요거 쓰면 돼요. 다들 맞으셨어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중량 있고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충분 섭취량이라는 것도 있어요. 충분 섭취량도 예전에는 없는데 20 되면서 생겼어요. 그러니까 나트륨은 보통 다 과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족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 섭취량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단위가 지금 미리그램입니다. 그램으로 주면 1.5g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표현을 조금씩 이제 지문 중에 조금 바뀌어 있는 경우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충분 섭취량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죠. 충분 섭취량을 줬다. 그전에는 상한 섭취량이라는 것만 줬었거든요. 근데 충분 섭취량을 줬고, 그리고 1호 때는 상한 섭취량, 저희 기출이 또 있을 거예요. 였다가 20 때는 얘를 이름을 바꿔요.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으로 품목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얘가 나트륨 많이 먹는다 독성이 생기나? 라고 했을 때 독성보다는 특정 고혈압이라든가 다른 질환에 따른 위험도가 높아지는데, 그러면 이 최소값을 얼마를 잡을까?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상한 섭취량을 주면 그 사람들이 저만큼까지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대값이죠. 상한 섭취량은 최대값이니까 저만큼 먹으라는 건가라고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과 관련된 겁니다라는 일종의 경고 표시를 한 거죠.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고, 성인이 2300mg이에요. 이거는 연령대별로 구간별로 값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섭취량이라는 걸로 하나 준 거고요. 아까 콜레스테롤은 그냥 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권고 7라는 표현을 또 따로 쓰기도 해요. 근데 그거를 묻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온 게 이제 24년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니은은 용어를 쓰시고, 그 다음에 디귿은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목적을 쓰는 거죠. 목적을 왜 썼냐, 왜 만들었냐. 이거보다 보통 이거보다 많이 먹고 있거든요. 하루 2300mg이 한 2.3g이에요. 나트륨 양으로 하면. 물론 나중에 소금량 할 텐데, 소금량으로 해도 얼마 안 돼. 5.3g인가요? 그러니까 조금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 조금인데 보통은 이거보다 많이 먹고 있겠죠. 그럼 이거 많이 먹는 사람이 한 5.3g 정도까지로 내려오면 소금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긴 했는데 사실은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의 개념을 가지고 답을 쓰는 그런 부분이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기출 문제들이, 요거는 저는 일단은 그 이론서는 원본으로 드리고요. 기출 구조화는 수정해서 드려요. 네, 그 수정해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18년도 문제는 20 개정의 훨씬 전이잖아요. 그래서 수치나 혹은 품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들이 필요하실 때는 수정을 해서 보셔도 되고, 수정한 상태를 뭐 궁금하시면 뭐 띄워드리기도 하는데, 기출구조화 책을 활용하실 때 그렇게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게 법률, 그 다음에 이런 개정판 이런 것들은 이제 그쯤에 가서 한 번씩들 다시 재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5에서 29세의 성인 여성에 대한 섭취 기준을 줬고, 요거는 뭐 1호하고 그 20 개정은 큰 차이들이 별로 수치가 큰 차이들이 없었거든요. 기준들도 많이 안 다르고요. 그래서 권장이 주고, 권장, 충분, 상한, 여기 지금 괄호 기역에 있는 게 충분 다음 권장 있고 충분 있고, 이제 나머지를 보게 되면 평균하고 이게 있었겠죠. 그다음 지금 저희는 여기 빠진 게 평균. 지금 답이 상한이지만 그 다음에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만섭이라고 할까요? 네, 있는데 수치를 대충 보면 평균값이 제일 작아요. 중앙값이니까. 그 다음 권장과 충분값이 조금 크고 상한이 제일 큰 값이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그 표 옆에 드린 거는 요게 1호 계정 거고 옆에 게 20 계정인데 똑같아요. 다행히 수치가. 여기 있는 수치는 안 건드리셔도 돼요. 지금 보시면 단백질, 비타민 B6 이거 다 수치들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저 이 수치를 20으로 바꿔야 하냐 그러면 이 문제는 안 바꾸셔도 괜찮아요. 예. 그리고 그때 문제는 어차피 제일 큰 값들이 상한 섭취량이었으니까 상한 섭취량이라고 쓰지만, 이게 20 계정이면 상한일 수도 있고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은 저희 14페이지 한번 가서 보세요. 13페이지 가서 보시면 이제 있는지 여부를 표시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은 일단 당류, 총당류라고 하는 개념으로 들어가 있고, 아까 봤던 콜레스테롤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 다량 무기질 중에서는 나트륨. 그러면서 그 박스 하단에
동그라미가 그러니까 원이 두 개인 거는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 중에 권고치, 그러니까 수치가 하나인 경우고요.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연령별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냥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을 드렸어요. 그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딱 세 개만 있어요. 즉 총당류하고 콜레스테롤하고 그다음에 나트륨. 네, 그것만 있으니까 요거 빼고는 나머지는 수치가 좀 크다 그러면 상한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한값인지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 값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 게다가 총 당류하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은 단일값이니까 이렇게 연령별 구간별로 있지 않고 나트륨만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비타민 B6, 엽산, 철 이런 것들이 상한 섭취량 값이 있긴 하지만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 값은 없어요. 그래서 뭐는 뭐가 있고 뭐는 뭐가 있고를 다 외울 건 아닌데 뭐 한 가지만 있거나 특징적으로 있는 것들 몇 가지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요 문제를 이제 보시면은 기억에는 이제 용어를 쓰시고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니은도 둘 다 용어를 적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상한 섭취량이고 사실은 이거는 이 수치가 아니라 이제 DFE라고 하는 저게 엽산 당량이거든요. 그래서 기호들이 나와요. 그거 보면서 이제 조금 비타민 중에 특이한 것들을 좀 구분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엽산이었고, 엽산 할 때 한번 더 보실게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하고 여기 보시면 식이섬유하고 칼륨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는 권장이 아니라 충분량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권장과 충분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권장이 아닌 충분량으로 들어가 있는데 권장 섭취량이 설정되지 않은 이유를 쓰세요. 즉 권장 말고 왜 충분을 썼느냐. 권장을 쓸 수 있으면 좋겠죠. 근거가 없으니까.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권장 섭취량을 쓰려면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권장 섭취량은 무엇인데 이걸 설정하려면 무슨 뭐 데이터가 필요하다. 하지만 충분 섭취량은 그런 사람들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제 고 집단의 이제 건강한 사람들의 중간값으로 설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과학적 근거의 유무를 정확하게 쓰시면은 이게 추가적으로 이점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권장 섭취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뭐 식이섬유, 칼륨은 이것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설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충분 섭취량을 설정했다. 사실 그리고 충분 섭취량이 어떤 건지까지 추가로 쓰실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답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충분 섭취량은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값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7년도 거, 07년도 거고 요거는 1호 계정도 아니고 20 계정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옛날 걸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 15, 19세 이렇게 있고 수치들이 있고 쭉 있고 요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요거는 실제 먹은 양이고 나머지는 이제 네 가지 기준체별로 이제 나와 있는 수치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제 원본이고 선생님들이 나중에 2020으로 수치를 그걸 바꿔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연령대가 바뀌어요. 18세까지로. 성인이 19세부터. 저희 성년 나이 19세부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령 구간도 좀 바뀌어요. 연령 구간도 바뀌고 그 다음에 단백질 값은 이제 고 연령대 15에서 18세 고등학교 정도 되겠죠. 이제 여학생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45, 55. 비타민 A도 보면은 이렇게 R2로 드리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레티놀 활성당량 그래서 RA2로 들어가 있긴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레티놀 활성당량으로 들어가 RA가 돼야 맞긴 하죠. 그래서 450, 650, 2800. 니아신도 뭐 11, 14, 뭐 비타민 C 80, 철 이렇게 바뀌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걸 그냥 두고 이거는 예전 거야. 수치가 의미가 없어. 이렇게 그냥 보셔도 되고 나는 수치를 바꿔놓고 싶어. 그러시면 계정으로 수치를 수정해 놓으셔도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수치를 수정하신다는 거는 저 수치 중에 의미 있는 숫자가 있어 내가 외울 거야 라는 분들은 바꾸셔도 되고 여기선 숫자를 묻는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안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이것도 3점이긴 했지만 보시면 기억에 들어갈 거니까
뭐 평균이 있고 뭐 필요량이고 권장이 있고 상한이 있으니까 요거는 충분 섭취량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점은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되고, 아까처럼 왜 충분 섭취량, 그러니까 권장 없이 충분히 있었냐 이렇게 더 들어가는 문제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위 표를 근거로 영양 상태를 평가를 하고 개선 방안을 3가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 방안이 3가지면 평가 내용이 3가지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추정이 들어가죠. 근데 3점이 조금 아쉽긴 했어요. 4점이면 딱 배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섭취량이 1900 정도 되고 필요량이 2000이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제 평균값에 모자라지는 않는데, 보시면은 160에 52 정도가 돼서 사실 요거는 열량에 대한 걸 보려면 비만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긴 해요. 그래서 뭐 신장하고 몸무게가 있으면 브로카가 편하긴 하거든요. 여기다 100 빼서 0.9 해주시면은 뭐 60 곱하기 0.9 정도 해주시면은 54예요. 그래서 뭐 이제 정상 체중이 54니까 52는 그 범위값 중에 나중에 퍼센테이지 10% 넘는지 뭐 이런 것까지 보긴 해야겠는데, 약간 저체중이거나 아니면 정상이거나 그 범위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건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체중을 늘려야 한 상황이면은 사실은 평균량만큼 조금 더 늘려주는 게 가능하고, 그리고 아마 제가 여기 더 뭐 특정하게 쓰지 않았으면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kg 정도 차이가 나는 거니까 정상 범위 들어가면은 그냥 평균량을 먹는 거잖아요. 정상 범위에는 평균값에 먹는 거니까 딱히 뭐 더 먹으라고 권하기도 애매한, 예를 들어서 한 1600 정도 먹고 있으면 그러면은 너무, 그러니까 체중이 정상보다 조금 부족한 상황인데 너무 적게 먹어서 이제 저체중이 갈 수 있으니까 평균값 정도까지 먹으라고 할 수는 있지만 1915니까 얼마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얘는 조언을 할 만한 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 봤더니 40을 먹는데 평균에도 못 미치죠. 이러면 성장기니까 분명히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럼 단백질이 부족하다, 평균보다 부족하다, 평균값 중앙의 값에 해당하니까요. 그래서 단백질을 뭐 양질의 단백질 뭐 권장을 해서 섭취하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섬유소도 지금 보시면 충분량이 25인데 턱없이 모자라죠. 그러면 섬유소가 부족하다, 섬유소가 풍부한 어떤 식품을 먹어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가 나와주면 사실은 쓰긴 편해요.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은 어이구야, 지금 보시니까 650에 조금 못 미치는 요 사이 값이에요. 요 사이 값이 있고 다행히 상한은 넘지 않았어요. 그래서 평균하고 평균하고 권장 사이에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이러시면 650인데 572니까 650까지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렇게 쓰셔도 돼요. 조금 더 늘린다. 다만 이제 저희는 아직 안 했지만 지용성 비타민은 이게 하루 섭취량이거든요. 이게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체내 그 저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먹었더라도 다음날 조금 더 먹으면 또 쌓여요. 예, 그래서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보통 얘하고 얘 2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아신 같은 경우에 뭐 있죠. 섭취량이 지금 요 정도에 가 있는 거죠. 권장을 넘어섰고 다행히 상한은 넘지 않았죠. 그래도 뭐 그런 건 문제 없어요. 네. 문제 없어요. 지금 권장을 넘어섰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상한만 안 걸리면 돼요. 상한 있을 때만 독성이 있고 그 나머지는 특히나 니아신은 나중에 수용성 비타민이라 다 배출되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뭐 눈에 보이는 바로 비타민 C 늘 언제나 상한을 넘어가는 값이죠. 너무 많이 먹고 있죠. 네, 독성이 생길 우려가 있죠. 그래서 뭐 비타민 C 급원 중에 이제 뭐 식품 말고 약재나 뭐 저희 비타 500 이런 걸로 먹고 있으면 섭취량을 줄여주면 되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하나 이렇게 3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철도 뭐 떡하니 평균값보다 훨씬 못 먹고 있죠. 그럼 뭐 빈혈이라든가 이런 문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철 급원이 될 수 있는 것들 또 권해주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수치가 딱 봐도 되는데 굳이 얘를 굳이 에너지로 쓰고 뭐 굳이 비타민 A로 쓰거나 니아신으로 쓰는 건 조금 애매하지 않나라는 거죠. 딱 답지 쓰기 좋은 걸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다음 그 밑에 있는 03년도 거는 7차 걸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냥 선생님들 20 걸로 해서 한번 쓰실 수 있으면은 써보시면 되는데 이게 되게 어려웠던 게 13, 15세니까 한 중학생 정도이고 50에서 64세를 그때 쓰게 했었어요. 노인이. 근데 지금은 노인도 연령이 두 그룹이에요. 그래서 되게 수치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번 쓰게 했던 경우 있으니까 한번 선생님들 이거는 6차하고 7차까지 외워서 하는 건데 그냥 현행 거 한번 찾아서 한번 적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까 봤던 영양소별 설정해서 지금 보시면 에너지는 평균 필요량에 해당하는 값에 있고 이름이 하나가 그러니까 하위 이름이 더 있었죠. 필요 추정량. 추정량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에너지만 있는 이름이죠. 그래서 에너지는 평균 필요량이 있고 나머지는 아무런 수치가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아까 보셨던 케톤체를 생성하지 않을 정도. 근데 몸이 아니라 뇌에서 케톤체를 쓰지 않을 정도의 양으로 이제 평균하고 권장 섭취량이 설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작년 문제에 나온 당류는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 예,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이라든가,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저렇게 이제 케톤체와 관련된 게 있지만 얼마를 먹어야 하는지는 사실은 에너지 적정 비율로만 섭취 열량의 몇 퍼센트 이렇게만 들어가 있거든요. 지방도 그래요. 지방도 보시면 섭취 열량이 몇 퍼센트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표시가 드린 거는 0에서 11개월은 이제 수유나 이유식을 하는 그런 아이들의 수치예요. 그리고 나머지 연령대는 없어요. 나머지 연령대 충분 섭취량 값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놀레산, 알파 리놀레산, EPA, DH 요거는 이제 그 저희들 그 불포화 지방산 중에 이제 다중 불포화 지방산들이 충분 섭취량들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먹기는 어렵고 아마 이제 건강식품 같은 데 넣을 때 그 기준치로 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세 가지는 평균값을 못 내니까 충분값만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은 아까 보셨듯이 권고치값 300mg입니다. 그래서 아예 뒤에 단위까지 꼭 하세요. 300mg. 잘못 써서 그람 쓰는 순간 300g 먹으면 굉장히 엄청난 그람이 되죠.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은 뭐 잘 아시는 평균하고 권장. 그다음 아미노산들도 이제 뭐 하위 아미노산별로 이렇게 있고요. 식이섬유소 저희 아까 봤듯이 충분값밖에 없었죠. 앞에 못 내고요. 수분도 충분값만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물 쪽에 나중에 가서 보시면 이제 물에 뭐 충분값 하면 충분 섭취량 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들이 있고 수용성 비타민도 쭉 있어요. 이것은 좀 뭐 권장 평균하고 권장이 있으면은 뭐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평균 권장이 없으면 뭐 이렇게 충분값들이 있고 상한이 있는 것도 조금 많은 편이죠. 이건 다 못 외워요. 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못 외우니까 아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넘어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다량 무기질 중에서는 이제 나트륨. 나트륨이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에서 연령대별로 수치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서 14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이제 괴소 출제들이 지금 되고 있고요. 지금 뭐 총당류 같은 경우에 16년도 말고 25년도에도 한 번 더 나오기는 했죠. 이렇게 미량 무기질 이렇게 있고요. 요게 이제 12년도 객관식 문제인데 이 문제는 객관식이라서 이래요. 객관식이라서 섭취한 것만 주고 얼마 설정된 값이 얼마인지는 안 준 문제예요. 안 준 문제예요. 자, 그러고 나서 오늘 목이 조금 가라앉네요. 죄송합니다. (16세로) 여중생으로 했고 섭취량을 줬고 이제 평가를 한 후에 식사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옳은 것. 그러니까 요걸 보고 봤을 때 뭘 증감을 하느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답지는 이제 3번이 맞긴 하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오답지를 지우는 과정이긴 한데 자 선생님이 얼추 이제 단백질에 대한 감이 필요할 거예요. 나중에는요. 단백질을 어느 정도 먹는 게 적정한가라는 게 수치를 정확히 기억하시면 제일 좋긴 한데 안 나요.
안 나요. 게다가 우린 이걸 남녀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80은 과해요. 한 45에서 5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과해요. 그래서 단백질은 현재 섭취량보다 많이 증가시키는 건 안 됩니다.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비타민 C가 나오거든요. 비타민 C 수치 우리 저희 따로 외우긴 해야겠, 지금 걸로 외워야 되지만 보통 그때 2,000을 많이 기준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섭취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는 이제 상한 섭취량을 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1번하고 4번은 자연스럽게 이제 탈락이 됐고,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수분을 보충을 하기 위해서 오렌지 주스 섭취한다 그러면 오렌지 주스에 비타민 C가 많기 때문에 4번이 탈락되면서 5번도 자동으로 탈락이 돼요.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 갖고 있는 추측 요인들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번하고 3번이 문제인 거예요. 칼슘을 이만큼, 지금 칼슘 500이거든요. 이거를 유지해도 되느냐? 3번은 지방의 현재 섭취량을 유지해도 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모르니까 2, 3번 중에 찍었죠. 이제 잘 찍으시면 맞고 못 찍으시면 틀리는 건데, 이게 이 값들이 있어야 돼요. 이 값들. 나중에 찍으셔도 상관없으세요. 이거는 그 기출구조화에 같이 드리긴 했는데, 지금 20 기준으로 하게 되면 요 연령대는 평균값이 2000이에요. 여기서는 이 문제는 체중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비만인지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평균 안에 먹으면 평균보다 조금 많이 먹더라도 그래서 큰 문제는 없어요. 평균 주변에서 먹으시면 아무 상관없고요. 이 연령대의 단백질은 45, 55예요. 평균하고 권장량이. 근데 지금 80 먹고 있으니까 너무 많이 먹고 있죠. 그러니까 1번에 있는 거는 증가시키면 안 되고 줄여야 되는 게 답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있던 문제처럼 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예, 아무 문제가 없다. 수치 딱 줬으니 과부족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치를 안 주면 섭취량만 주고 이제 기준값을 안 주면 틀린다. 어렵다. 찍어야 된다. 그다음에 수분은 지금 현재 충분히 2000이거든요. 그러니까 1700이니까 조금 더 늘려, 한 300 정도만 늘리면 돼요. 비타민 C는 여기가 저희가 상한 섭취량이 연령대별로 달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1600입니다. 그래서 많이 먹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좀 줄여 주셔야 되고, 칼슘은 지금 이게 700에 800이에요. 요게 수치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계정 때마다. 그래서 이거 외우기 어렵겠다 싶긴 해요. 뭐 하루 700ml 뭐 이렇게 하면서 광고에 나온 것들이 기억날 때가 있는데 현장에서 기억이 안 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부족해요. 이렇게 들어가죠. 예. 철이나 뭐 다른 게 나오면은 외우지 않는 이상은 사실 너무 맞추기 어려워요. 근데 대신에 뭐 지금 에너지 나중에 외우실 거니까 에너지라든가 그다음 비타민 C라든가 뭐 나트륨 해서 대표 값들을 나중에 거의 자연스럽게 외우게 될 것들이 나오면 쉽지 좀 그래도 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뭐 칼슘, 뭐 수분, 뭐 철, 뭐 이런 식으로 좀 세밀한 값들이 나오면 되게 어려워지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 답지가 지금은 지방은 그대로 유지한다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방이 저희가 그람수가 없잖아요. 평균 이런 게 없잖아요.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만성질환 위험 감소와 관련한 에너지 적정 비율밖에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해야 돼요. 이 지금 42g을 먹는데 이걸 곱하기 9로 해주시면은 한 378kcal 칼로리가 나와요. 그리고 에너지를 이제 이 기준치가 아니라 실제 먹는 값이 지금 2000을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2000 중에서 378kcal가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서술형이었으면. 그래서 뭐 지금 계산 나중에 해도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 연령대가 15에서 30 안에 들어가면은 만성질환 위험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답지가 어렵냐고요. 이게 영양 쪽에 이렇게 나와요. 영양 쪽은 이것만 주는 거예요. 이것만 주고 뭐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해라. 그럼 예를 들어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평균 권장 요걸 기준으로 해서 판정을 할 거고, 지방 같은 경우에 그람수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 적정 비율을 갖고 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확 올라가죠.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풀어야 한다면 얘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15에 30을 알지 않으면 이 문제는 못 풀어요. 서술형으로는 못 풀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정이 필요한 것 이렇게 했을 때 뭐 비타민 C나 뭐 칼슘은 증감 같은 거를 쓸 수가 있는데 지방의 조정 여부를 쓰세요 그러면 굉장히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잘 안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 객관식이 꽤 있는 것만 지금 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09년도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는 15에서 19세라고 되어 있지만 연령대가 15에서 18세로 바뀝니다. 지금 현재는요. 성인은 19세부터 나뉘니까요. 나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연령 구간, 필요량, 그 다음에 행동이 됐네요. 행동, 영양 문제 해서 자 식행동과 영양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당연히 뭐 그 연령대에 패스트푸드 많이 먹으니까 비만이 올 수 있고 이제 다이어트 하니까 뭐 거식 폭식증이 올 수 있고 탄산음료 많이 먹으니까 치아가 썩을 수 있죠. 치아 우식증이 있고 아침을 안 먹으니까 뭐 영양 불균형에 따른 결핍증이 있을 수 있고 카페인 많이 먹으면은 카페인이 이제 칼슘이나 철 같은 걸 배출하는 역할을 하니까 골다공증 같은 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당연히 맞는 거 여기가 이제 수치들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뭐 키하고 몸무게 급성장하고 그 다음에 제지방 비율, 그러니까 그 근량이 증가하고 골격량도 증가하고 생식 뭐 체형 이거 다 맞는 내용이죠. 그냥 이것만 갖고 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수치가 달라지고 있어서 바뀐 걸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굳이 하면은 평균 필요량이죠. 에너지는 충분 섭취량이 없잖아요. 에너지는 평균 필요량 아니면 필요 추정량이 되겠죠. 이게 아니잖아요. 에너지는 충분히 아니에요. 평균이 들어가죠. 평균 필요량을 하시든지 아니면 필요 추정량으로 하시든지 이건 문제를 보시면서 한번 추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너지는 에너지의 평균 필요량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세요. 그러면 필요 추정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정밀하게 줄지 아니면 줄 따라 써도 되는 걸로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 연령대가 남자가 그 권장에 해당하는 값은 65g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까 여자 해서 45, 55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수치들이 나와요. 객관식 문제라서 그래요. 서술형일 때는 이렇게까지는 안 주기 바래요. 그 다음에 칼슘의 남자의 지금 제가 드린 거는 칼슘에 일단 충분량이 없어요. 칼슘은 그러니까 평균하고 권장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칼슘 자체가 충분 섭취량이 없습니다. 평균하고 권장량이 있고 남자의 권장량은 900이에요. 아까 여자는 아까 700mg이었거든요. 잊을 거예요. 괜찮아요. 잊어도 돼요. 못 기억해요, 선생님들. 저희가 답지가 맞는 게 4번이었죠. 이제 철의 권장량, 그러니까 평균 권장이 있는 거예요. 철 같은 경우에 남녀 모두 14mg입니다. 요거는 지금도 여기는 지금 수치가 다르긴 하지만 그 당시 문제로 맞고 현행으로 하면 16이 아니고 14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상한량 값이 있었고 남녀 모두 지금 3000입니다. 그래서 이 객관식 문제를 그냥 풀 수가 없는 게 이 시기 09니까 이제 1호 계정 걸로 1호가 아니다. 10 계정 걸로 10도 아니네? 그러면 05 계정 걸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05 계정을 언제 보고 있냐고요. 다 이제 20 계정으로 바꿔서 하면은 이거 지문부터 다 수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긴 하죠. 이런 부분이 이제 기출 문제에 있었습니다. 자, 저희 이제 이렇게 영양섭취 기준이 어떤 형식으로 나왔는지를 한번 경향들을 한번 봤고 객관식의 경향하고 서술의 경향은 굉장히 틀려요. 그러니까 객관식에 나왔던 조그만 것들을 서술형으로 변형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충분 섭취량을 이렇게 또 바꾸고 뭐 여기서 뭐 단백질 부분 이렇게 바꾸고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를 뭐 그 수정해서 푸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이렇게 살짝 저희 25년, 24년 포맷에다 이렇게 넣어서 나트륨 대신에 여기다 칼슘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면서 연습을 해보셔도 괜찮으세요. 자, 그럼 저희 거의 30분 됐으니까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